안녕하십니까. 소설 토지의 날 기념으로 시인 박경리 추방당한 예술가의 의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이태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님은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시인 못지않게 상당한 양의 시를 발표한 시인이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4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1988년 첫 시집 못 떠나는 배를 비롯해서 두 번째 시집 도시의 고양이들, 세 번째 자유, 네 번째 우리들의 시간, 이렇게 4권의 시집을 생전에 간행하셨고,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도 6호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시집과 함께 또 이 6호 시집에 실린 시를 뺀 나머지 시를 모아서 우리들의 시간이 201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시는 총 170편 정도 됩니다. 6권의 시집이지만 일부 시집은 앞에 시집에 있는 시를 재수록한 것이어서 총 170여 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집 3권 정도 분량의 시를 창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필을 보면 학창시절에 주로 시를 썼고 또 소설가로 등단시켜 주신 분이 김동리 선생님인데, 김동리 선생님께 먼저 보여드린 것도 소설이 아니라 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동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소설가로 등단한 것이 1955년인데 그보다 1년 전인 1954년에 당시 박경리 선생님이 상업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 상업은행에서 펴낸 천일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장시였는데요. 제목이 바다와 하늘입니다. 이 바다와 하늘은, 바다는 웅대한 장군의 긍지를 가졌다. 갖은 사륙이 감행되는 진영 위에서 장검을 고이고 육지를 비애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총 16년의 159행의 장시입니다. 이 작품은 바다를 장군에, 하늘을 용신에 비유하면서 웅장하고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장쾌한 기상을 노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박경리 쌤의 고향이 통영이기 때문에 평소 자라면서 바다를 통해서 느꼈던 감수성, 기상, 이런 것들을 시에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954년 이후 오랫동안 시를 발표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첫 시집을 출간한 것은 1988년입니다. 당시는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원주로 옮겨가 살면서 평생의 역작인 토지지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토지지필이라는 엄청난 중압감에 어느 틈에 시를 쓰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첫 시집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히려 토지 창작의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시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시집 못 떠나는 배의 서문인 자서를 보면 그런 사정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첫 시집 못 떠나는 배의 표지입니다만 이 서문 자서에 실린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때 시는 위안이었다.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문학에 뜻을 둔 것도 아닌 평범한 여자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여 살아남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구절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6.25 동란을 겪으면서 박경리 선생님은 아들과 남편을 잃는 가족적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시를 쓰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집을 낸 1988년이면 이미
8.15와 6.25 같은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 첫 시집을 낼 무렵에 가장 힘든 일은 토지집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자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소설 연재를 중단했고 다시 시작하여 겨우겨우 1938년 남경대학사례까지 왔는데 나는 기진맥진했다. 때맞추어 월간 경향지는 사회 사정으로 토지 연재를 중단했다. 작가 생활 30여 년 계제지에서 작품을 중단하기론 이번이 처음이며 안으로 지쳤고 밖으로 중단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나는 나를 추스려야 했다. 시집의 출간은 내 고질에 대한 처방인가 모르겠다. 이런 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 집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첫 시집 첫머리에 사마천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매우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사마천은 아시다시피 중국 전환시대의 역사가로 사기의 저자입니다. 사마천은 흉노족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하게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장군을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나이 48세 되던 해 남자로서는 가장 치욕스럽다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마천은 옥중에서 저술을 계속하여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무려 130권 52만 6,500자에 이르는 사기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박경린 선생님의 작품은 겉으로는 역사가 사마천을 노래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박경린 선생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경린 선생님이 어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육체와 인생을 거세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와 인생을 거세당한 것처럼 홀로 앉아 글을 썼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사마천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천형이니 거세니 이런 말들을 걷어내고 보면 긴 밤낮을 멀미 같은 시간을 알아가며 홀로 글을 썼다. 이 내용은 그대로 박경린 선생님 자신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딱 엉덩이 하나만 놓을 자리, 곧 매우 좁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경린 선생님께서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경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시에 나오는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란 좁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데서 잘려나와 나 혼자라는 얘기라고 콕 짚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철저한 고립, 처절한 고독의 세계랄까 그런 절대적 고독의 의지에서 진실을 기록하려 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면 절대 고독의 세계에 놓인 자만이 진실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시인 박경리의 시의식의 핵심을 추방된 예술가 의식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박경리 선생님이 죄를 짓고 추방된 문인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추방된 세계, 절대 고립, 절대 고독의 세계에서 오로지 창작에 전념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추방된 예술가의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첫 시집에 실린 유배라는 작품입니다. 유배, 내 조상은 역신이던가 끝이 없는 유배. 새끼 낳은 고양이 밥 챙겨주고 손 씻고 문 열고 정숙의 덩어리 속으로 파닥이는 나비같이 들어간다. 동산에서 나비 잡는 꿈을 꾸었던가 꽃술에서 꿀을 빠는 나비를 보았던가 황사 속을 맴돌고 헤집고 이 자리 나는 책상 하나 안고 살아왔다. 이 시 유배의 천년에서 자신의 조상이 죄지은 역신이었냐고 자문할 정도로 끝없는 유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배란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방된 예술가 의식이기도 한데 그것은 심리적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 시가 발표될 무렵에 선생님께서 유배지라고 할 만한 어떤 외딴 지역에 거주하신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유배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다른 시에서 그 무렵 사셨던 원주가 춥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유배지라고 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요. 이 시 두 번째 연을 보면 새끼 낳은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매우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실제로 박경리 선생님께서 많은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도시의 고양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 속에서 손 씻고 문 열고 어떤 정갈한 의식을 거쳐서 정숙의 덩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절대 고독의 세계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유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에서 말하는 유배의 성격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유배지는 오지 또는 절의 고도 이런 데가 아니고 자신의 집 아니고 책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 자리 책상 하나 안고 살아온 자리 이런 표현 역시 앞에 사마천이라는 시에서 언급한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고립, 단절된 세계,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다만 앞의 시와는 달리 요 유배라는 시에서는 책상이라는 시어가 들어감으로써 절대적 고립 속에서 오로지 글쓰기만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상당한 사진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글을 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진들이 주는 의미는 글쓰기 외에 세상에 어떤 달콤한 유혹에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유배라는 시의 제3년을 보면 자유로움의 상징인 나비를 잡는 꿈,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빠는 행위, 즉 세상에서의 여러 즐거움은 꿈속에서나 희망해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꿀을 찾고 꽃을 찾고 이런 세속적 즐거움이 배제된 삶, 이런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세당한 인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님의 시에 나타난 추방된 예술가의 의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선생님의 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원주통신이라는 부제가 붙은 가설을 위한 망상, 이런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산문집 속에 불모의 시기라는 수필을 보면 추방이나 파문 등에 의한 철저한 소외, 고립,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또 그 고통 속에서 능동적으로 창조의 빛을 발휘한 여러 예술가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을 주창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유태교회에서 파문을 선고받았는데요. 렌즈 닦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그 고독한 삶을 이어가면서 그의 철학 체계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사상적 혐의로 사형당할 뻔했다가 시베리아로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천식 환자였던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는 코르크 벽의 밀실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산 정약용, 고산 윤선도, 이들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어부사시사 이런 작품들을 썼으며 중국의 시인 구런이나 두보 또한 추방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이들을 언급한 것은 이들이 모두 수동적 고통에서 능동적 자유를 거머쥐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스스로 유배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추방된 예술가 의식을 견지한 것은 바로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스스로 추방된 예술가와 같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유를 추구했고 그 극한의 결실인 토지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방된 예술가 의식을 중심으로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고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무욕과 자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